얘기부터 할 건데, 제목은 항상성 유지라고 붙었네요. 그래서 먼저 항상성이 뭔지부터 읽어보고만 지나가겠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건 우리 몸이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변화든 몸 안에서의 변화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가 조금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적정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 해요. 근데 그 항상성 유지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야? 체온 유지, 혈당량 유지, 삼투압. 그죠? 삼투압은 다르게는 체액의 농도라고 하셔도 좋고 체내 수분량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삼투압이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밥을 먹었다. 그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면 혈당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 뭔가 일이 벌어져요. 아니면 내가 막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 그럼 얘가 포도당을 사용했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져요. 그럼 또 이게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올리려고 운동을 할 때 또 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져. 그래서 항상 혈액 중에 혈당량을 약 0.1%인가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체온은 몇 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36.5도. 뭐 그 언저리쯤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38도 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열제 먹어야지. 병원을 가든가. 그지? 막 어린이가 막 38도, 39.5도 막 이렇게 고열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부터 내려야지. 그지? 그만큼 체온 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체온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죠? 체액 삼투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항상성 유지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성 얘기가 나오면 세 개만 기억나시면 돼요. 아, 체온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지. 혈당량을 유지해야지. 체액 삼투를 유지해야지. 요걸 우리가 항상성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죠? 호르몬, 오늘 하게 될 호르몬 플러스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의 작용을 누가 신경이 뭐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해주면서 항상성 유지를 한다. 그래서 책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함께 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내분비계라는 게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애들을 묶어서 내분비계. 신경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중추신경계, 말초신경 이런 애들 묶어서 신경계. 그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는 말이야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함께 항상성 유지를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항상성 유지 최고의 중추라는 표현이에요. 최고의 중추. 중추라는 말은 이 모든 걸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체온이 올라갔어? 그럼 내려야지. 이렇게. 그지? 지금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 체액 삼투가 너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그걸 다시 이렇게 저렇게. 그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다? 사이 내의 시상하부. 아이, 간내라고 안 부르고 하려니까 힘드네. 사이뇌의 시상하부가 항상성 유지의 중추이다 또는 자율신경 최고의 중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율신경. 우리 앞에서 배운 그 말초신경 중에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누가 관장하는 거야? 간내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러한 항상성 유지에서 중요한 게 내분비계와 신경계라 했잖아요. 신경계는 지난주에 한 거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내분비계를 해보는 거야. 내분비계의 포인트는 뭐다? 호르몬이다. 그죠? 내분비계라는 건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애들을 다 묶어서 내분비계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도대체 호르몬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호르몬이라는 건 아주 적은 양으로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돼서 분비가 되는데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혈액 속에서 혈관으로 분비가 돼서 혈액과 함께 막 섞여서 돌아다니다가 표적기관을 만나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이자에서 생성해서 분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인슐린이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간을 만나면, 인슐린이 간의 표적세포를 척커덕 만나면 이제 간한테 인슐린이 명령을 준 거야. 뭐라고? 혈당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르몬의 포인트 1번, 아주 적은 양으로 생리기능을 조절한다. 그죠? 적은 양으로. 그 다음에 얘는 분비관이 있다 없다? 없다. 분비관이 없어서 뭘 따라? 혈관을 따라. 혈액과 함께 혈관을 따라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을 하다가 뭘 만나면 그 각각의 호르몬에 해당되는 표적세포, 표적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을 만나면 뭐 하는 거야? 작용하는 거야.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왔는데 그 인슐린이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간을 만났어. 그럼 간이 표적기관인 거야. 그럼 간에 인슐린이 철커덕 하고 맞으면 간에서 뭐 하는 거야? 혈당을 내리기 위한 무언가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혈당을 떨어뜨릴 수 없는 거야. 그게 당뇨죠. 그죠? 근데 만약 인슐린이 만들어는 졌는데 간에 그 인슐린과의 뭔가 감지를 하는 수용체가 없어. 예를 들어. 그러면 간도 있고 인슐린도 있는데 수용체가 없다. 그러면 인슐린이 아무리 만들어지더라도 간한테 제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도 이 사람은 혈당 조절을 잘 못해. 그만큼 표적세포, 표적기가 중요한 거예요. 잘 만들어도 이게 제대로 작용할 수 있으려면 표적기관에서, 표적세포에서 제대로 이 호르몬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그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면 이 호르몬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호르몬은 각각 자신만의 표적세포, 표적기관이 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는 기관특이성을 가진다라고 말해요. 기관특이성. 그 다음에 그냥 뭐 없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곳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릅니다?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실은 저 샘이 샘 말고 침샘, 소화샘, 이 샘이야. 뭔가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곳. 근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서 분비되는 분비관이, 분비샘이 내분비샘이 있고요. 외분비샘이 있어요.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없어서 만들어서 그냥 혈액으로 하는 거야. 근데 바깥 외자서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비관으로만 나가요. 대표적으로 침샘. 침샘에서 만들어진 침은 어디로만 나가? 입으로만. 뭐 침이 뭐 혈관을 따라 돌아다녀? 아니잖아. 그지? 위샘에서 만들어진 위액은 어디로만 나가? 위로만 나가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외분비샘이라 하는 거야. 이자에서 만들어진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은 어디로 나가요? 소장으로 나가거든요. 그죠? 그럼 이 소장이라는 분비관으로만 나가는 거니까 이자에서 만들어진 이자액, 이 분비되는 과정은 외분비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는 외분비샘이기도 하지만 아까 내가 이자에서 뭐도 만든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걔는 뭐이기도 한 거야?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내분비샘이기도 한 거야. 그 특징이지, 이자에. 이자는 외분비샘도 되고 내분비샘도 되는 거야. 자, 어쨌거나 이러한 특징을 가진 호르몬이라는 아이가 우리 몸에 더럽게 많겠죠? 네. 한번 종류에 뭐가 있나 볼까요? 이거 다 외웠어. 열심히 외워야죠. 이게 대뇌야. 여기가 사이뇌고, 사이뇌 아래에 이렇게 일부러 크게 그렸어요. 그죠? 얘가 뭐예요? 뇌하수체고요. 뇌하수체가 이제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큰 게 전엽이고 작은 게 후엽이에요. 큰 게 전엽이고 작은 게 후엽입니다. 만약에 그림으로 나올 건 비교가 되게 나오셔야 돼요. 반드시.
큰 게 전엽이고 작은 게 후엽이고요. 아니면 네 뭐가요? 요거 두 개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손해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척수가 밑으로 쭉 이렇게 뭐 있겠지. 그래서 사람이 얼굴을 너무 크게 그렸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있다 치고 목이 너무 두껍니?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가 이름이 뭐라고? 뇌하수체. 다시 말하지만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뇌하수체 위쪽이 어디야? 사이뇌의 시상하부. 그죠? 사이뇌의 시상하부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온대요? 읊어봐요. 사람 성장 호르몬. 그치? 생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럼 다시 말하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면 걔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거기서 다시 뭐가 나온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 뭐라고요? 다시. 저 말의 의미를 그냥 하시면 돼. 말 봐봐.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잖아.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 호르몬이야. 그게 어디서 나와?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그럼 간내의 시상하부, 사이뇌라 그래야지. 사이뇌의 시상하부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면 얘는 방출 호르몬이고. 그럼 걔가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뇌하수체 전엽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내뿜어야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가겠죠? 네. 그럼 그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누구를 만나면 생식샘을 만나야지. 여기서 말하는 정소 난소 말하는 거야. 네. 그러면 정소나 난소에 작용을 해서 난자를 생성시키고 배란을 시킨다든지 정자를 생성한다든지 뭐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 시상하부의 포인트는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죠. 네. 그죠? 뇌하수체가 내분비샘이잖아요. 그 내분비샘을 자극해서 다른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는 호르몬들이 주로 여기서 나와요. 쓰지는 않겠지만 이렇게만 할게요. 방출 호르몬. 머시기 방출 호르몬. 그죠? 생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지? 네. 아니면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죠? 생장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는 애냐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애야. 근데 걔 보고 그거 생장 호르몬 분비해! 라는 명령을 간대가 사이뇌가 뭘로 주는 거야? 호르몬으로 주는 거야. 사이뇌의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오면? 생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면 그게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뭐가 나온다? 생장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면 그 생장 호르몬이 키 크고 살찌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뇌 시상하부의 특징은 여기서 만들어진 호르몬들이 대부분 다른 내분비샘을 뭐하는?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다른 내분비샘을, 특히나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주로 나온다. 자,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 있다면서요? 전엽에서 만들어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누가 있대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는 후엽이고. 그러면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러면 뇌하수체 전염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걔가 어디에 가서 작용하는 거야? 갑상샘에 가서 작용하는 거야. 그럼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타이록신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아까 여기 간내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나온다면서요. 걔 이름이 TRH예요. 네. 그지? 그리고 그게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죠? 얘가 TSH예요. 네. 그러면 얘가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갑상샘에 가서 작용을 하겠죠? 그럼 갑상샘에서 뭐가 나옵니다? 타이록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대표적으로 쟤만 해봤어요. 자,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에는 뭐가 있어요? 항인용 호르몬 ADH라고 하는, 그지? 그 다음에 누구? 옥시토신. 항이인용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수분이 오줌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말고 다시 재흡수, 내 몸 안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항인용 호르몬. 언제 항인용 호르몬이 분비가 될까? 내가 오늘 좀 짜게 먹었어요 할 때. 짜게 먹으면 체액3토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리려고 수분 재흡수를 막 하는 거야. 자, 옥시토신은 뭐냐? 자궁수축 호르몬이에요. 분만시 나와요. 분만시. 엄마가 애 낳을 때. 그래서 이제 분만이 시작되면 자궁수축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됨으로써 자궁수축을 계속 유도를 해서 애가 나갈 때까지. 그래서 출산이 끝나고 나면 이 옥시토신 분비량이 줄어야 돼. 이게 자궁이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점점 이제 줄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조금 더 모가지로 내려가 볼까요? 모가지에서는 갑상샘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네, 여기다 쓸까요? 갑상샘. 네, 타이록신이 나온답니다. 타이록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랍니까? 세포호흡을 촉진합니다. 물질대사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포에서 대사를 촉진한다. 물질대사를 촉진한다.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그죠? 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저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신장이거든요. 콩팥. 콩팥 위에 노리끼리 한 거 있죠? 그게 뭐래요? 부신.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뉩니다.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을 거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을 겁니다.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에피네프린.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왜 없지? 아, 저 위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아예 안 하는구나. 그럼 뭐 우리도 하지 말죠 뭐. 여기는 이름이 뭐였더라?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코티솔이었나? 뭐 아무튼 여기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가 그거 하는 애예요. 저기 그 신장에서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럼 속질만 합시다. 에피네프린은 뭐 하는 애래요? 혈당을 올리고 심장박동을 촉진하며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랍니다. 에피네프린 저번에 나왔던 그 에피네프린 맞습니다. 근데 걔를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을 하죠. 네. 좀 구별을 해야죠. 신경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부신 속질에서는 그냥 에피네프린. 근데 역할은 뭐 별반 차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콩팥 사이로 이렇게 좀 노리끼리하고 세모나가 하나 또 있죠. 얘 이름 뭐예요? 이자. 이자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답니다. 알파세포에서는 뭐가 나오고요?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오는데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요. 맞아요? 네.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요. 됐습니까? 네. 어떻게 올리고 내리는지는 차후에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자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은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입니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녀에 따라 다르지만 난소나 정소와 같은 뭐가 있습니다. 생식샘이 있겠죠?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뭐가 있대요? 에스트로겐. 여기 프로게스테론이 없네. 에스트로겐 같은 거는 이제 2차 성징 발현.
그죠? 가슴 나오고 뭐 생리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난소에서 나오는 건 뭐 테스토스테론, 2차 성징 발현, 정자 생성,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호르몬들이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분비되고 이들의 각각의 기능을 모두 잘 외워두어야겠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냥 외우는 거니까 뭐. 그죠? 그러면 이 앞서 얘기했지만 항상성 유지는 결국 지금 얘기한 내분비계, 얘네가 내분비계인 거야. 호르몬을 만들고 생성하는 애들이니까 이걸 다 합쳐서 내분비계라 그래. 갑상샘이 기관이야. 부신이 기관이고 이 기관들이 모인 걸 기관계라고 하잖아. 그지? 그 기관계가 소화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호흡계도 있고 순환계도 있고 무슨 계들이 있는데 그 계들 중에 여기는 무슨 계라고? 내분비계라고. 그래서 내분비계를 배우신 거예요. 지금 내분비계가 이런 게 있고요. 거기서 어떠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그 호르몬들이 어떠한 기능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항상성 유지는 내분비계 호르몬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호르몬과 신경이 함께 하는 거라며. 그지?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를 합니다.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친구와 신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뭔가 명령을 내리고, 그죠? 이렇게 해! 이런 거 신호를 전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전달 속력을 얘기해요. 전달 매체를 얘기해요. 호르몬은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야? 혈액. 호르몬인데? 혈액. 혈액을 통해서 다닌다 그랬잖아, 호르몬은. 신경은 어때요? 이건 뉴런이지. 그지? 그리고 호르몬은 그러면 이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고, 신경은 그냥 뉴런에서 뉴런으로 넘어가는 전기 신호잖아. 이 신호 전달이 누가 더 빠를까요? 신경. 네, 얘가 빠르겠죠. 상대적으로 얘가 느려요. 대신 신경은 빠르게 딱 신호를 주고 나면 끝. 근데 혈액이란다. 호르몬은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내내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얘는 빠르지만 지속시간이 짧고 작용 범위가 좁아요. 근데 호르몬은 느리지만 지속시간이 길고 작용 범위가 넓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안 쓰겠지만 자, 여기는 지속시간이 길고 작용 범위가 뭐한 편입니다? 넓은 편입니다. 근데 신경은 아니지. 신경은 그냥 뉴런에서 뉴런으로 신호 탁 넘어가면 끝이거든. 그래서 지속시간도 짧고 작용 범위도 좁지. 그냥 A 뉴런에서 B 뉴런으로 신호가 넘어가면 끝이야. 그래서 호르몬은 느리지만 넓은 범위에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신경은 좁은 범위에 작용하지만 되게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적당히 섞여가지고 신호를 전달을 함으로써 뭐합니다?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밑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신경계가 함께 작용을 한다던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냐? 그죠? 자, 중요한 거예요. 항상성 유지의 원리를 좀 알아봅시다.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하는데, 첫 번째가 여기는 음성 피드백 하자. 자, 음성 피드백과 두 번째가 기량작용이에요. 기량작용은 우리가 들어본 바가 있어요. 언제요? 교감부교감 할 때 들으셨잖아요. 네. 그죠? 기량작용은 뭐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촉진, 억제 하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잖아? 그지? 그게 기량작용이었으면. 음성 피드백은 뭐냐? 이런 거야. 이거 맨날 나오는 게 저걸로 나오거든? 뇌하수체라고 하면 안 되지. 사인회의 시사하부에서 나오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면 그게 갑상샘을 자극을 하죠. 네. 아니지. 뇌하수체 전염을 자극을 하죠. 네.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갑상샘을 자극을 하면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이 나와서 타이록신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가 사이뇌의 시상하부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 갑상샘. 이렇게 세 군데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상하부에서는 뭐가 나오고요? TRH가 나오고요. 그리고 뇌하수체에서 TSH가 나오면 갑상샘에서 뭐가 나옵니다? 타이록신이 나오죠. 그럼 봐봐. 피드백이라는 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과적으로 타이록신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현재 혈액 중 타이록신의 농도가 너무 낮아. 그래서 그걸 올리려고, 그지? 올리려고 TRH가 촉진됐어. 그럼 TSH도 촉진이 될 거거든. 촉진이 될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타이록신의 농도가 뭐 할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또 너무 올라가잖아? 그럼 다시 얘가 뭘 하려고 할 거야? 그렇지. 억제. 그래서 억제. 너무 내려갔어. 그럼 다시. 촉진. 그죠? 그게 뭔 얘기냐? 촉진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다시 영향을 주는 거야. 대신 음성으로.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라는 건 촉진을 시켰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억제를 시켰으면 다시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혈중 타이록신의 농도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체온 유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음성 피드백의 원리 해갖고 수족관 물의 온도 조절 원리 나오죠. 설정 온도를 놨어. 그럼 설정 온도보다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제. 꺼야지. 그지? 그랬다가 설정 온도보다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다시 촉진. 이런 걸 음성 피드백이라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실내 2호 히터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얘를 24도로 맞춰놓으면, 그지? 24도보다 떨어지면 얘가 막 구동이 되는 거야. 그랬다가 24도보다 높아졌어. 촉진이 됐어.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억제. 그죠? 이런 방식의 피드백을 음성 피드백이라 해요. 그러면 양성 피드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양성 피드백은 촉진이 됐어. 그래서 만약에 촉진해서 뭐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 때문에 또 촉진이 되는 거야. 더 나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자궁수축 호르몬. 분만 시에는 내가 분만이 시작돼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그 옥시토신이 다시 자극이 돼서 더 분만,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더 나와서 자궁 수축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애가 나가는 거야. 만약에 옥시토신이 분비가 됐는데 이 양성 피드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옥시토신 분비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자궁 수축을 안 해요. 그럼 애가 걸려. 분만을 못 하는 거예요. 자궁이 수축되는 과정에 분만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고서 이제 분만이 끝났어. 그러면 옥시토신의 농도가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는 자궁의 수축이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 이게 유지가 돼줘야 돼. 이게 자궁의 수축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이완되어 있잖아? 그러면 출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과에는 양성 피드백을 다루지 않아요. 음성 피드백만 합니다. 왜냐면 내가 체온 유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알아만 두세요. 자, 촉진되면 억제. 그랬다가 다시 억제되면 촉진. 이런 식으로 어떤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뇌하수체가 고장났어. 그 얘가 안 나와. 그죠? 그럼 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억제됐다는 얘기죠. 그럼 타이록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억제됐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TRH는 어떻게 됐을까요? 촉진됐겠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원래는 얘가 촉진이 되면
여기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얘가 고장이 났네. 안 나와.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는 TSH가 안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상하부는 아주 죽어라고 TRH를 내보내는 거야. 야 빨리 올려 하란 말이야. 근데 얘가 못 해주니까 결국 타이록신은 제대로 분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질병에 걸려요. 이걸 내분비계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내분비샘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인성피드기를 한다. 두 번째, 지난주에 한 기량작용. 기량작용은 교감, 부교감, 인하 또는 인슐린 글루카곤 인하 이렇게 촉진, 억제. 인슐린은 혈당 감소, 글루카곤은 혈당 증가.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을 하면서 유지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량작용하면 교감, 부교감 생각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면 돼요? 인슐린, 글루카곤이 생각나시면 돼요. 이런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을 이용해서 항상성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항상성 유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체온 유지, 혈당 유지, 삼투압. 그 세 가지를 이제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체온 유지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그죠? 하나씩 해볼까요? 체온 유지. 선생님은 저온 자극이 들어왔을 때를 할게요. 자, 너무 추워요 라는 자극이 누구에게? 사이뇌의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이뇌의 시상하부 저온 자극을 받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체온을 올려야 되잖아. 체온을 올릴 때는 두 가지 방향을 할 건데 하나는 내 몸 안에서 열을 자꾸 만들어요. 체온을 올리려고. 그래서 열 발생량을 늘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열을 밖으로 뺏기는 걸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열 발산량은 줄여야 됩니다. 열 발생량을 늘리려고 뭘 하냐? 얘가 뇌하수체한테 TRH를 보내. 그럼 TRH가 뇌하수체를 자극을 하잖아? 그럼 뇌하수체에서 TSH가 나와. 그럼 TSH가 갑상샘을 자극하잖아? 그럼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이 나와. 그럼 타이록신이 뭘 하냐? 물질대사 촉진. 세포호흡 촉진. 그래서 자꾸 열을 만들어.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냐? 이걸 하려면, 물질대사를 하려면 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당을 올려줘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간에 이제 포도당이 하겠지? 글라이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그거를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 중에 운반을 해서 세포에 와야 세포가 그 양분을 가지고 물질 대사를 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갑상샘에서 타이독신이 나오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타이독신이 나왔는데 그 타이독신이 세포들한테 가고 야 빨리 세포호흡 좀 해 했는데 걔네가 양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지? 그래서 그걸 공급하려고 뭐하는 혈당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혈당을 올리는, 여기 혈당 올리는 거를 젠장 안 하네? 혈당을 올리려면 이제 명령을 또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아. 이번엔 시상하부가 혈당을 올려야 되니까 뭘로? 교감신경으로 부신, 속질 같은 데를 자극을 해요. 그럼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와? 에피네프린이 나와가지고 에피네프린이 간에 가서 간아 네가 갖고 있던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갖고 혈당을 좀 올려라. 그래야 그 혈당으로 세포들이 물질 대사를 해서 체온을 올려야 되니까. 요렇게 하는 거야. 근데 최근 이제 그 혈당 얘기는 그건 안 나왔네요. 그냥 뭐라고만 표현했어? 1번 체온을 올려야 되는 걸 너무 체온이 낮아요 라는 저온 자극을 누가 받았다? 간내를 자꾸 사이내의 시상하부에서 받았다. 그럼 사이내의 시상하부가 이제
교감신경을 통하여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고 골격근을 떨리게 해서 피부 혈관을 수축하는 건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함이고, 골격근의 떨림을 만드는 건 이 골격근이 떨린다라는 건 얘가 뭐하는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려면 세포호흡 해야 되거든. ATP 필요하니까. 그 세포호흡 시켰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일부러 얘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야. 열이 생산되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체온이 올라가다가 너무 올라갔어. 이번엔 이제 사인의 시상하부에서 너무 더워요 하면, 그럼 이제 시상하부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번엔 교감신경의 작용을 약화시킵니다. 이게 교과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저온일 때는 교감신경, 고온 자극일 때는 부교감신경 이렇게 가르쳤거든.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저온 자극은 교감신경의 작용 강화, 고온 자극은 교감신경 작용 약화 이렇게 얘기해요. 교감신경의 작용을 약화해서 피부 근처 혈관을 이완시켜가지고 혈류 속도를 늘려가지고 열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땀 분비를 증가시켜서 열이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합니다? 체온 조절. 그러면 얘는 기량작용보다 음성 피드백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다 적다는 아니에요. 근데 체온 유지에서는 음성 피드백이 주로인 거지. 그죠? 지나가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근육 떨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온을 뭐 올리기 또는 내리기가 좀 수월한데, 이제 이렇게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아직 발달 안 해서 근육 떨림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면 체온을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에피네프린 분비를 시켜가지고 일부러 물질대사를 촉진해서 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이건 어른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른은 그런 방식보다는 근육 떨림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지, 더. 아무튼 그럼 체온 유지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얘들아? 체온 유지가 중요한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죠? 올라가는 효소. 그렇지. 우리 몸 안에서 모든 화학 반응은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가 온도가 너무 높은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 체온 유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체온 유지를 이렇게 음성 피드백이라는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자, 저온 자극을 받았어요. 어떻게 온도를 올릴까요? 하면 이 저온 자극을 사이뇌의 시상하부에서 받습니다. 그럼 이 시상하부에서 신경으로, 그지?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시켜가지고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 그 다음에 근육 떨림을 유도해. 그래서 근육들에게 세포호흡을, 물질대사를 촉진시켜가지고 열을 생산해내. 그래서 체온을 올립니다. 이렇게 너네는 나한테 설명하면 돼요. 될까요? 네. 자, 체온 유지했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63페이지. 혈당 조절 갑니다. 혈당 조절. 혈당량이라는 건 혈액 중에 포도당의 양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 혈당량 유지가 왜 중요하냐? 그죠? 혈당이라는 건 포도당의 양이고, 포도당은 탄수화물이잖아.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은 뭘로 써요? 주 에너지원. 그죠? 우리 당 떨어진다 표현하잖아. 그게 뭐야? 이제 지금 내가 기력이 없다 이거야. 왜냐?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뭐니까? 포도당이거든. 그래서 포도당이 적정 수준이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에너지원이 양분이 계속 잘 공급이 되는 거고, 그 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그지? 생명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혈당이 어떤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혈당이 0.1%인가? 그렇대요. 혈액 중에. 근데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게 되느냐? 그럼 예를 들어 혈당이 너무 높다라는 자극이 들어왔다. 이건 언제냐면 밥 먹었을 때. 우리가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포도당이 갑자기 다량 들어왔으면 혈당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럼 혈당이 딱 올라가면 뭐 해야 되는 거야? 혈당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대부분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인슐린입니다. 그럼 그 인슐린이 어떻게 분비가 되냐? 누구한테 명령을 받냐? 그죠? 신기하게 이거는 이자가 직접 한대요. 이제 뭐 그 사인회 시상하부가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주로 이자가 직접 이자가 직접 자극을 받아. 혈당이 너무 낮아, 혈당이 너무 높아, 이렇게. 그러면 이자가 혈당이 너무 높아요 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이자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인슐린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인슐린이 두 가지 작용을 해. 하나는 간에 가서 지금 혈액 중의 포도당을 간 속에다가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을 해라. 그럼 혈당은 떨어지는 거잖아.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가지고 가서 간이 자기한테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럼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가요. 그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한테 뭐가 있냐면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다. 세포들에게. 근데 그 세포 옆으로 이제 뭐가 혈관이 지나갈 거 아니야, 혈관. 그럼 이 여기 혈액이 지나가겠죠? 이 혈액 속에 인슐린이 있으면 그 인슐린이 이 수용체에 철커덕 붙으면 이 세포가 인슐린이 수용체에 붙었어? 아하, 혈당을 내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혈액 중에 포도당을 자기가 끌고 들어와요. 자기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러면 여기 혈당은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혈액 중에 포도당 양을 줄이는 거야. 인슐린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해요. 하나는 간에 가서, 하나는 세포들에게, 세포들아,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네가 좀 끌고 가져가. 그래서 혈당을 내려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언제? 식사 후. 혈당이 너무 높았다라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단 말이야. 운동을 막 하면 내가 뭘 막 소비해버려? 포도당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혈당이 떨어져요. 혈당이 또 떨어져도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다시 올리려고. 이번엔 누가 나오는 거야? 이자에서 뭐가 나와요? 네, 글루카곤이 나와요. 그럼 글루카곤이 이번에 누구한테 가서? 간한테 가서. 간아! 네가 아까 저장했던 글라이코젠 있지? 그거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 속으로 분비해줘. 혈당 올리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질문. 간에서 글루카곤에 의해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은 동화야, 이화야? 이화. 그렇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저 앞에 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저 앞에 한 거잖아. 동화, 이화는 물질에서 저 단원 앞에서 한 거잖아.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여기 와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자에게서, 이자 이게 된다. 이자에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됐어. 그럼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인슐린이 분비되면 간에서 혈액 중에 포도당을 합성해서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할 거란 말이야. 동화야, 이화야? 동화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혈당 조절의 포인트는 고혈당, 혈당이 너무 높아요. 저혈당, 혈당이 너무 낮아요. 이런 고혈당, 저혈당, 혈당에 대한 자극을 누가 받아서? 이자가 직접 하는 거야. 이자가 혈당이 너무 높잖아. 내려. 어쩌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갈 때 조금 있다가 인슐린도 같이 올라가요. 그럼 혈당이 떨어지겠지? 인슐린 때문에? 그러면 인슐린도 같이 떨어져. 이런 그래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누구도 한대요. 신경도 한대요. 실은. 우리가 이자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인회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으로 내가 아까 말했지. 누구를 자극한다? 부신속질을 자극을 해요. 그럼 부신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거든? 에피네프린도 혈당 올리는 애란 말이야. 얘가 뭘로 한다? 교감신경으로 한다가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혈당을 올리는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실은. 글루카곤으로 혈당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지? 사이뇌의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으로 부신 속지를 자극하여 거기서 에피네프린이 나오면 에피네프린이 간에 가서 간아, 네가 가지고 있는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을 올려주겠니? 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다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주로 글루카곤이 일을 하는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좀 긴장을 했거나, 그죠?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주로 신호가 되는 거야? 교감신경. 이 신호가 돼서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오는? 그치. 얘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뭐 신경이 지금 예민하다거나, 뭐 이럴 때. 그러면 에피네프린이 혈당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뭐도 해, 얘들아? 심장박동 촉진. 사람이 긴장하고 막 신경 쓰고 그러면 심장이 막 올라간단 말이야, 심형. 그런 역할도 하는 거야. 혈압 상승.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올라가야지. 그죠? 이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되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근데 주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된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탐구자료창 잠깐 보시면, 탐구자료창 보면 밥을 먹었더니 빨간 선이 뭐야? 혈당이지. 그치? 밥 먹고 나니까 혈당이 팍 올라가네? 그죠? 그랬더니 오른쪽 그래프 봐봐. 파란 선은 뭐의 그래프야? 인슐린 그래프야. 식사 올라간 거랑 비슷하게 인슐린도 올라가잖아. 혈당 내리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글루카곤은 어때요? 오히려 떨어져야지. 얘는 올리는 애인데 밥 먹었다고 같이 올라가면 어떡하니? 그죠? 요런 그래프를 보고, 아, 밥 먹은 다음에 올라가는 호르몬이야. 그럼 너 인슐린이지. 밥 먹은 다음에 떨어지는 호르몬이, 너 글루카곤이구나. 이런 걸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 더. 당뇨 보세요, 당뇨. 자,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파란 선이고요. 당뇨 환자가 빨간 선이래요. 보시다시피 건강한 사람은 포도당을 섭취를 한 후 혈당이 올라갔다가 금방 다시 떨어지죠, 원래로. 맞아요? 근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 혈당이 올라갔다가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유가 뭘까? 그죠?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식사한 후 인슐린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인슐린 농도가 안 올라가네.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사람은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당뇨 환자야. 여러분 실은 당뇨 환자는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인슐린을 만들어서 분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료를 어떻게 하면 돼? 인슐린 주사 맞으면 돼요. 그죠? 근데 2형 당뇨가 있어. 2형 당뇨는 인슐린은 나와. 근데 이 인슐린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수용체에 철커덕 해야 작용을 하는 거잖아. 근데 수용체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인슐린이 백날 분비해 봐야 수용체들이 기능을 못하니까 혈당이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이런 사람이 2형 당뇨야. 그럼 2형 당뇨는 치료를 어떻게 해? 훨씬 어려워요, 치료가. 이 수용체들이 온 몸의 세포에 분포되어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찾아볼까? 그죠? 그래서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비만, 고혈압 이런 다른 질환이 있을 때 수용체에 문제가 같이 생겨. 그러니까 2형 당뇨는 대부분 치료라기보다 관리를 하라고 해요. 살을 빼야 되고. 당뇨 환자들 그 살 빼주는 비만 치료제 있지?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거 막 처방해줘. 왜냐면 당뇨 환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비만이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살 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당뇨 환자 1번 살 빼야 비만이 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2형 당뇨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용체가 모두 다 고장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용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려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된대요. 그러면 그걸 또 천천히 내릴 수 있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뭐 먼저? 야채 먼저. 그런 다른 그런 것들을 먼저 섭취를 한 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백미 말고 현미. 그죠? 좀 더 천천히 소화되는 걸 먹는 거야. 소화가 빠르게 돼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거 말고 그게 시간이 걸리는 애들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하는 게 좀 천천히가 돼서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다. 그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인슐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일형 당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실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사람, 내분비샘에 문제가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은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그림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아무리 밥을 먹어도 인슐린 농도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아예 안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만 가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밑에 1형 당뇨, 2형 당뇨 나오죠? 보여요? 1형 당뇨는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잖아. 2형 당뇨는 어때? 올라가요. 정상인처럼 올라가, 인슐린 농도가. 그지? 근데 제대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못 한다는 얘기야. 인슐린은 나오는데 그 인슐린을 감지해야 되는 간의 조직세포에 이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지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요거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삼투압 조절. 요거는 헷갈리겠지만 삼투압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저거 할 때 통합과학 할 때 삼투 현상 기억나? 네. 이거 기억나냐? 이렇게 내가 비커에 용액을 넣고 여기다가 적혈구를 넣었어. 근데 하필이면 이 용액이 적혈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다. 그러면 삼투 현상 때문에 이렇게 물이 들어간다. 그럼 적혈구가 빵빵해져요. 그러다가 물이 많이 들어오면 적혈구가 어떻게 돼? 터져요. 그럼 이 적혈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세포는 이 세포가 형태를 유지하고 기능을 잘 하려면 이 크기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안팎의 농도 차가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적당히 들어오고 적당히 나가야지. 그지? 그래서 그 안팎에 물이 들어오고 나는 이 힘을 삼투압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삼투압이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세포가 본연의 구조, 본연의 모양,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삼투압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물을 안 마시고 살 수도 없고 소금을 안 먹고 살 수도 없다니? 그지?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오늘따라 물을 많이 마셨다 하면 내 지금 체내의 농도가 너무 낮은 거야. 그죠? 농도가 낮다. 그러면 삼투압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투압이 너무 낮아요. 그럼 이걸 올려야 돼요. 그러려고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에 물을 버려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해야 돼? 하지 말고 버려야 돼? 하지 말고 오줌으로 버려야지. 그러려면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봐봐. 체액 삼투가 너무 낮아요. 삼투가 너무 낮다. 그건 무슨 뜻이다? 내 몸이 너무 묽어 지금. 그러면 그 묽어요를 누가 느끼는 거야? 사인회의 시상하부에서. 그럼 사인회의 시상하부가 누구를 자극해?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해. 그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가 나와?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면 안 되지. 억제. 그죠? 항인효 호르몬을 억제. 그러면 수분 재흡수 억제. 그러면 그냥 물이 오줌을 통해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농도가 올라가겠죠? 체액 삼투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오늘 짜는 라면을 너무 먹었어. 내 몸 안이 짜 지금. 그 얘기는 체액 삼투가 너무 뭐하다? 높다야. 내 몸 안에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물을 자꾸 끌고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사인회의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해갖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항인효 호르몬이 촉진. 그럼 얘가 뭐 하는 거야? 콩팥에 가서 콩팥아 오줌에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재흡수 좀 해. 그래서 내 몸의 농도를 다시 뭐하게 해줘? 묽게 해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체액 삼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 혈장 삼투라는 표현이 있죠. 혈장 삼투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체액 삼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장 삼투가 너무 높아요? 내 몸이 지금 너무 짜요 하시면 돼요. 혈장 삼투가 너무 낮아요? 그럼 내 몸이 너무 묽어요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그래프 보세요. 혈장 삼투가 높아지니까 그죠? 혈장 삼투가 높아진다라는 건 짜요잖아. 짜요. 그럼 수분 재흡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ADH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는 거야.
두 번째 그래프. 자, 0분 때 물을 섭취를 했어. 그죠? 혈장 삼투 보세요. 물을 섭취한 순간 혈장 삼투 올라가요, 내려가요? 살짝 내려가지. 그죠? 그러니까 혈장 삼투가 떨어지고 하니까 오줌량이 어떻게 돼? 많아져. 처음엔 줄었죠? 나중에 많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혈장 삼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오줌이 떨어진 게 양이 떨어진 게 아니고 오줌의 삼투압이 떨어진 거야. 그 말이 참 어렵지, 그지? 봐봐. 자, 여기다 내가 써볼게. 자, 지금 혈장 삼투가 물을 먹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내 몸이 너무 뭐예요? 묽어요. 그러면 그게 자극이 되면 사인회 시상하부에서 뭐 촉진을 안 하겠지?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해인효 호르몬이 억제되겠지? 그러면 어디에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요? 억제해요? 억제하겠죠? 그죠? 그러면 오줌 속에 물의 양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 그쵸. 재흡수 안 하니까 나가야지 그냥. 그럼 물속에 오줌량이 많아진다라는 건 오줌의 농도는 진해지는 거야, 묽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 얘기는 오줌의 삼투가 뭐해지는 겁니다? 묽어졌어요. 오줌의 삼투? 네. 그래서 거의 그래프 보면 물을 섭취한 순간 혈장 삼투가 살짝 떨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랬더니 오줌의 삼투가 어떻게 됐어? 뚝 떨어지지. 왜 오줌의 삼투 떨어져야지? 수분 재흡수 안 할 거니까. 그지? 그랬다가 다시 혈장 삼투가, 그러면 혈장 삼투가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오줌이 그냥 막 버려졌으니까. 물이 그냥 나갔으니까. 그래서 얘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잖아? 그럼 얘도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야. 원래 정상 수준, 정상 범위로. 그래서 여기가 내가 계속 물리 시간에도 말하고 생물 시간에도 얘기를 하지만 생명과학은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줄줄이 설명돼요, 혈장. 근데 대신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차근차근히 질문을 하면 다 대답을 해. 근데 문제가 막 이 교재 페이지 한 반쪽쯤 되는 길이로 문제가 어쩌고 나와 있으면 그걸 내가 잘 읽어서 그래프를 해석을 해서 지금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우리가 배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용은 숙지하되 플러스 뭘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를 많이 보고 자꾸 해석을 하고 관련된 문제를 자꾸 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파트는 기본 개념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물리는 아니지. 물리는 1번이 뭐야? 개념 정리 플러스 기본적인 문제를, 그죠? 단 한 문제도 빼먹지 말고 차근차근 풀이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난도의 변화가 생겨도 정확한 풀이를 할 수 있어.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 항상성 유지라는 파트에서는 호르몬이라는 친구와 신경이라는 친구가 함께 작용을 하여 결국 체온 유지, 혈당 유지, 체액 삼투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체온 유지는 어떤 식으로, 혈당 유지는 어떤 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함께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시면 되냐? 여기 162페이지랑요. 166페이지를 한번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뒤에 대표 자료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표 자료 분석을 같이 하고 빈출 자료는 어린이들이 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대표 자료 분석 1번 건강한 사람의 타이록신 분비 과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면 누가 자극을 받아요? 뇌하수체. 네, 뇌하수체.
정확히 말하면 전혀. 그래서 거기서 TSH가 나오면 누가 자극을 받아요? 갑상샘. 그죠? 자, 그래서 A는 뇌하수체 전혀, B는 갑상샘.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누구입니까? 기역과 니은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타이록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그래프는요, X축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기역이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그죠? 기역이 증가를 하면 니은은 뭐 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역이 증가를 할 때 니은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TSH가 증가를 하면 타이록신이 줄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이록신이 증가를 하면 너무 많잖아. TSH가 어떻게 돼야 돼? 억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타이록신이고 여기가 TSH.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2번. 가에서 혈액 속의 타이록신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죠? 자, 억제도 했다가 촉진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하는 거잖아. 그치? 그걸 뭐라 그런다고? 음성 피드백. 3번.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 TRH는 어디에서?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는 어디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2번. TSH는 누구를 자극한다? 갑상샘을 자극하여. 뭐가 나옵니다? 타이록신의 분비를 촉진. 혈액속 타이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타이록신이 너무 높아요.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돼? 억제 해야지. 그래서 TRH 억제, TSH 억제. 자, 밑에 풀어봐요. 근데 타이록신 분비가 네. 기랑 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건 아니에요? 기량작용은 아니죠. 네. 음성 피드백. 여기가 유전이야. 우와. 염색체와 생식세포의 다양성, 여기가 유전이야. 이 책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뭐 흔히들 그렇다고 하죠. 흔히들. 근데 저 생물의 분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타이록신 농도가 낮아지면은 네. 뇌 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억제되는 게 맞아요? 낮아지면 억제되나요? 아니, 그건 음성 피드백이 아니잖아요. 네. 불러볼까요? O, XX, OO, X. 왜? 1번 틀렸어요. 에라이. 야, 너무하네. 아니 이게 어디가 이게야? 야, 어디가 이게야? 니은이 누군데? 니은이 그 TSH인데. 자극 호르몬. TSH인데. TSH가
TSH? 아, 갑상샘에 TSH의 표적세포가 있다. 그럼 TSH의 표적기관이 어디야? 갑상. 갑상샘이잖아. 그럼 갑상샘에 표적세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차분히 순서대로 하면 안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줄 때 난이도를 엄청 올려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자꾸 숨겨놔요, 말을. 글 되게 많게. 그럼 천천히 차분히 읽으면 될 것을 문제가 너무 쉽잖아. 마구마구 읽다가 틀리는 거야. 그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대표자료 분석 2번 체온조절 과정이네요. 나는 주변 환경 온도에 따른 몸 표면을 통한 열 방출량을 나타낸 거고요. A는 수축과 확장 중 하나이고, 그러면 여기 봐봐. 저온자극이 들어왔잖아. 아이 추워요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이라고 그랬어. 하나는 교감신경 작용이 뭐 돼요? 강화돼요.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여 우리 몸 안에서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뭐 한다? 줄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골격근한테 골격근을 떨리게 하는 거야. 골격근의 떨림으로 뭐 하는 거야?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뭐 한다? 물질 대사 촉진하는 거지. 그지? 골격근이 떨린다는 얘기는 세포호흡, 물질 대사가 촉진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열 발생량이 증가하여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체온 조절의 중추는 어디서 시작한다? 사이내의 시상하부. 그냥 시상하부라고 해도 돼요. 자, A는 뭐라고 쓸까요? 수축. 기억은 증가. 니은은 교감 신경 작용 강화. 디귿은 감소. 다음 여기다 그래프에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피부 근처 혈류량이 많아요, 적어요?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누가 더 추워요? T1이 추워요. 추운데 피부 근처 혈류량이 증가하면 안 돼요. 얼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서 그죠? 그래서 작다, 적다 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분석 3번 하고 올게요. 3번 간에서의 물질에 대한 표현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포도당 양이, 이 포도당 양은 어디에 포도당 양이야? 어디 있어요? 네, 어디에 포도당의 농도예요? 문제 읽어보세요. 나는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에 따른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X축은 포도당 양이 어디 포도당 양이 많아지는 거야? 혈액 속 포도당 양이 많아지는 거야. 혈당이 올라갔다는 얘기지. 혈당이 올라가니까 호르몬 A의 농도도 뭐 해집니다? 올라갔습니다. A는 누구야? 이슈. 그렇지. 그럼 다시 간 그림에 와보세요. A가 인슐린이래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친구니까 간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합성하거라 하는 애지. 네. 그래서 기억이 포도당이고 니은이 글라이코젠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B는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라고 하는 친구니까 너는 누구예요? 글루카곤. 여기서 질문. 인슐린은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베타세포. 글루카곤은 인슐린이다.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알파세포. 자, 그러면
1번 A는 인슐린, B는 글루카곤, 기억은 포도당, 니은은 글라이코젠. 2번 A는 베타세포, B는 알파세포. 3번 혈당이 높아졌어요. 그럼 무슨 세포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한다. 혈당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글루카곤에 의해서 간에 저장된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액 속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촉진해야지. 그래 혈당이 올라가죠. 자,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4번. 간은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호르몬 A. 호르몬 A는 콩팥에서 작용을 해서 혈장 삼투의 변화를 만드는 친구니까 누구예요? 항이뇨 호르몬. 그잖아. 그래서 A는 항이뇨 호르몬.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혈장 삼투가 올라가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도 진해지는구나. 자, 혈장 삼투를 조절의 중추. 조절의 중추 어디야? 항상성, 유지, 조절의 중추는 어디서 시작하라고? 사인의 시상하부. 그러니까 무조건 시상하부. 3번,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내 몸이 짜요, 묽어요? 묽어요. 묽어요? 땀을 흘렸는데? 짜요. 그죠? 땀을 많이 흘렸다는 건 수분이 나갔다는 얘기야. 짜요. 그러면 그거를 너무 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분제 흡수를 촉진해야 돼, 억제해야 돼? 촉진. 그러려면 ADH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의 분비량이 증가. 근데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감소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ADH의 분비는 아마 억제될 거예요. 3번. 나에서 단위 시간 동안 오줌 생성량? 여기서 P1, P2. 자, P1, P2 언제 ADH의 양이 더 많아요? P1. 그림 봐봐, 그림. 그래프 보고 하는 거야. 혈장 삼투가 P1일 때 ADH 농도 얼마야? 혈장 삼투가 P2일 때 ADH 농도 얼마예요? 누가 더 커요? P2가 크지? 여기가 ADH잖아, 지금. Y축이. 그죠? P2가 큽니다. 그러면 ADH 농도가 높을 때, 그치? 뭘 많이 합니다? 수분 재흡수 촉진. 그치? 자,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면 오줌 생성량은 증가 감소? 감소. 그래서 어디가 오줌량은 많아요, 적어요? 그치, P1이 P2보다 많아야지. 그럼 이왕 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럼 이렇게 되면 오줌의 삼투는 누가 더 높아요? 그치. 삼투는 이 오줌의 양이 많다라는 건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쪽이 삼투가 낮아야죠. 농도가 묽어야 되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빈출 자료 해보고 마무리합시다.